우리가 지난주에 수업을 하고 되게 급하게 수업을 하고 그래서 사실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 천천히 중요한 거 위주로 다시 얘기할 테니까 특히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볼 때 노란색 형광펜 있지? 노란색 형광펜으로 쳐져 있는 거는 너네 책에도 노란색 형광펜이 쳐져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것만 노란색으로 처리를 했거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김소월의 님의 노래에서 이제 너네 OX를 하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왜냐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 현대시 볼 때는 그냥 되게 빠르게 중심 내용? 정서?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이제는 진짜 중간고사 범위다 생각하고 듣는 거야. 중간고사 범위다. 우리 계약하자마자 바로 중간고사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냥 중간고사다. 그래서 김소월 님의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임의 부재 그리고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러니까 여기는 부재하는 현실이 있고 그 부재하는 현실 속에서 화자가 갖는 내면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그리고 이미 부재하는 현실 있지. 근데 이미 부재하는 현실을 형상화한 거는 마지막 연만. 자, 여기 보면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이라고 했을 때 그리운에서 우리 임의 부재가 환기된다고 했어. 왜냐면 그리운은 부재를 전제로 하니까. 그리운은 부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느끼는 감정이니까. 그런데 맑은 노래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맑은 노래가. 맑은 노래는 임과 내가 사랑했던 기억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내면에서만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맑은 노래는 내 내면 속에 있는 노래니까 현실에 이미 없다는 걸 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 우리 님의 맑은 노래가 화자에게 있어서 화자가 이미 없는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노래이기도 하나 이미 지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환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지금 OX 풀어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1년하고 4년 모순이야. 근데 너네가 수능특강 문제를 풀면 수능특강 문제에서는 김소월의 님의 노래에는 모순된 태도가 없고 그 다음에 한용운의 수의 비밀에는 모순된 태도가 있다는 식으로 해설을 해놨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아마도 A로 묶였던 부분이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요 부분이 A로 묶였었을 텐데 여기는 언제나 임을 생각하는 화자의 내면인데 이 부분에 보면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이러면 언제나 내 가슴에 젖어 있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언제나 임을 생각한다고 해놓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 잊고 만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모순이 담겨있는 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는 언제나 임을 생각하면서도 화자는 언제나 이미 부재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바로 한이잖아. 자, 다시 진짜 중요했던 거 이건 얘들아 지금 우리 현대시 목록에서 김소월하고 한용은 진짜 중요해. 그리고 중간고사 때 반드시 어렵게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왜냐하면 김소월 거에서는 김소월은 약간 반어적. 그 다음에 한용운은 역설적. 근데 한용운의 시는 재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다림의 의지를 다지면서 끝나니까 되게 미래지향적인데 김소월의 시는 그냥 한스러움이야. 한스러움. 나는 늘 임을 생각하지만 임은 현실에 없구나. 이렇게 끝나는 시야. 그러니까 이 시를 진짜 딱 한 줄로 줄이면 이거야. 늘 임을 생각해도 현실에는 임이 없구나. 끝.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표현 하나하나에서는 문제를 되게 까다롭게 낼 수 있다. 내용 자체는 까다롭지 않은데 표현 하나하나 가지고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리운, 언제나.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핵심적인 거야.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그러면 너네가 생각해봐. 고전시가 생각해봐. 고전시가 생각하면은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우면 전전반측이야. 잠을 못 자. 잠이 안 오거든. 근데 얘는 포스근이 깊이 잠이 든대.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모순된 면모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것도 일종의 모순이야. 왜냐면 깊이 잠들 수 없는 상황에서 깊이 잠든대잖아. 그럼 이 사람의 진심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이미 부재하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임을 늘 떠올리고 임을 그리워하면서 버틸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끝났으면 한용운하고 되게 비슷한 시가 되는데 자다 깨면 남김없이 잃어버리고 남김없이 잊고 마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자는 되게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 그 다음에 그러나 있잖아, 얘들아. 그러나 그 OX 퀴즈 보면 접속사 그러나를 활용해서 시상을 전환한다.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왜냐면 이 시는 사연 이전에는 나름 이미 부재하지만 그래도 임을 떠올리면서 버티는, 위로와 위안을 얻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가 마지막 사연에서 되게 절망적으로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중요하다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미 부재하는 현실에 대한 절망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가 1년을 생각했을 때 잊을 수 없다라는 걸 강하게 드러내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내신을 위해서 접수해 놔야 돼. 우리 학교 선생님은 어떤 입장일지.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우리 항상 수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핵심 시상 전개가 이러하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표현만 알면 돼, 표현. 여기에 청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었다는데 그걸 못 찾는다거나,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어 있는 걸 찾으라는데 유사한 통사구조를 찾는다거나,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어 있기도 하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나타나기도 하고 식구의 반복과 변형이 나타나기도 하고 대체로 7호조 3음보의 민요적 유격인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격식체 종결음이 요. 격식체가 아니야. 근데 경어체인 건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내신 때는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감 있는 생활 언어, 이런 표현에다 태클 걸면 안 돼. 왜냐면 여기 특별히 한자어를 쓴 것도 아니고 해요체라는 비격식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생활 언어, 일상 언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거거든. 그래서 보다 여성스럽고 애틋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기억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용운 수의 비밀도, 한용운 수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이야. 이미 부재하는. 그런데 얘는 이미 부재를 인식한 뒤에 재회를 준비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너네 OX 퀴즈에 보면 적극적 기다림 혹은 의지적인 거를 아마 판단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선생님 따로 질문을 받았었단 말이야. 근데 적극적 기다림이라든가 의지적인 태도가 왜 한용운은 가능하냐라고 하면 재회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부재하는 현실을 알아. 그거 이 사람한테도 되게 괴로운 거고 되게 아픈 거고 슬픈 건데, 근데 거기서 끝 이게 아니고, 그런데 임은 반드시 돌아올 거고 임은 반드시 나와 재회를 할 거니까 나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런 굳은 신념을 바탕으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의지적이야. 이건 너무 중요해, 한용운한테서. 그러니까 너네가 아차 잘못하면 기다림은 되게 수동적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넘긴단 말이야. 수동적이지 않아. 재회를 완전 확신하는 사람이야. 진짜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수특 문제 3번 문제 보면 당위성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제발 그 당위성이라는 표현을 너네가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당위성이라는 게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마땅히, 그러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회가 막연한 것도 아니고 재회가 늘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게 윤회사상이어서 그래. 윤회사상. 일단은 여기에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한용운의 수의 비밀은 엄청 적극적 기다림을, 그러니까 적극적인 태도로 기다림의 의지를 다지니까 뭔가 슬픈 정서라던가 아픈 정서라던가 이런 건 없어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 슬픈 거 맞고 안타까운 거 맞는데 재회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다림의 의지를 다지는 거야. 그래서 되게 성숙한 사랑의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다.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미래지향적 태도라고 한다. 어떤 게?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그거는 김소월 것도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야. 늘 떠올리니까. 근데 미래지향적 태도는 의지적이어서, 재회를 확신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일단은 수놓는 것 형광펜.
그 다음에 손때도 형광펜. 왜냐하면 수 놓는 것에 손때가 많이 묻었다라는 건 수 놓는 일을 되게 오랫동안 했다? 근데 여기 수 놓는 일이 뭘 의미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시는 그거 하나가 되게 중요해. 수 놓는 일은 임과의 재해를 기다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다리는 행위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다? 근데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행위를 중단할 생각도 없다. 기다리는 행위를 오래오래 할 거야. 그냥 손때로 도배가 돼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수 놓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걸 손때라는 시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왜 수 놓는 일을 완성하지 않는지에 대한 비밀을 푸는 시. 그러니까 비밀을 풀고 있고, 비밀을 이제 우리한테 풀어주고 있고, 그 비밀이란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그럼 이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은 서름, 그 다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면, 그러니까 그럴 때 주머니에 술을 놓는 행위가 의미하는 건 재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 그러면 이걸 시대적 배경으로 바꾸면 광복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 그러면 맑은 노래가 나와서, 그럼 이때의 맑은 노래는 약간 희망이지. 희망, 얘들아. 희망. 무슨 말인지 알겠어? 희망, 믿음. 그게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과의 재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형광펜을 하진 않았는데,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다라는 건 우리 수특 해석에 따르면 재회를 이룰 수 없는 외적 상황을 암시하는 거다. 혹은 일반적 해석에 따르면 이 보물은 임과 거의 동등한 가치를 지닌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이 의미하는 게 광복이다. 그럼 광복과 거의 동등한 가치를 지닌 뭐 자유와 평화의 도래라든가 약간 이런 걸 생각하면 돼. 그런 어떤 외적 상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수를 완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거다. 그래서 역설법이라고 했지. 그래서 짓기 싫어서가 아니고 짓고 싶어서라고 했으니까 임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고자 수를 다 짓지 않고 있다라는 역설이 성립하는 거지. 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싶다면 수를 완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수를 완성하는 게 임에 대한 기다림, 임에 대한 사랑을 끝내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옷의 완성을 지연시킴으로써, 여기 보여, 여기 중간에 옷의 완성을 지연시킴으로써 임에 대한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임과의 재해를 기약하고자 옷을 다 짓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드러내면. 그래서 우리는 화자가 엄청나게 강렬하게 임에 대한 어떤 재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이야. 자기가 계속 기다림을 다짐하는 태도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지. 뭐냐면 이건 절대 수동적이거나 지고지순한 사랑 같은 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화자의 소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드러냄인데 이건 화자의 의도가 아니고 화자가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옷을 짓는 행위를 완결할 수 없다. 그러면 화자는 임과 재회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임과 재회할 수 있을 거라고 강렬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김소월 거랑 특히 비교대조해야 되고 얘는 중간고사 때 무조건 나와. 이 두 편은.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고 그러니까 문제 내기 좋아하는 시고 문제가 까다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사실 정리를 꼼꼼하게 해야 되고 두 사람의 그 태도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 알아야 되고 표현상으로는 공통점이 있어. 수놓기를 끝내는 거는 임과의 재회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바로 끝내는 건 안 돼. 왜냐하면 아직 보물이 없다고 했으니까. 보물을 찾으면, 보물이 보이면 그때 수놓기를 끝내야 임과 재회가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대적 배경을 빼고 해석할 수가 없어.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이 끝날 것 같은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는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상황에 그래도 이 부정적 상황은 끝낼 수 있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봐봐. 수놓기를 완성한다는 건 기다림을 종결하는 거고 임과의 재회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 기다림의 종결이 포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옷의 완성을 일부러 지연시킴으로써 임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태도를 지속함. 그럼 옷을 완성해버리면요. 그럼 기다리는 태도를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앞뒷말이 되게 중요해. 앞뒷말. 그러니까 화자가 광복을 예감하고 수노키를 완성한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임과의 재회를 했을 거다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아직 보물을 찾지도 못했는데 광복이 될 거라는 예감도 없는데 수노키를 완성해버렸다. 그럼 임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시는 수노키를 끝낼 수 없어 얘들아. 한용운을 생각해야 돼. 한용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야 되고 수노키를 끝내면 안 되는 시야. 수노키를 끝낸다는 건 기다림을 끝낸다라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 화자가 바라는 것은 임과 재회할 때 수노키를 끝내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화자는 임과의 재회를 위해 수노키를 끝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시는. 그냥 이렇게 외워야 돼. 이거 역설이 들어갔잖아. 역설이 들어가서 논리로 풀면 좀 더 헷갈릴 수 있어. 그냥 너네가 메모를 해놓으면 돼. 화자는 임과의 재회를 위해 수노키를 끝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시를 표면적으로 그냥 놓고 풀 때는 그렇게 놓고 풀어야 되는 시야. 그래서 일부러 지연시킨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 그 부분이 되게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정리한 거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다 옮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박모걸의 윤사월이 있는데 얘들아 이것도 딱 두 가지로 박모걸의 윤사월 같은 경우에 그냥 정말 표면적으로는 동양화야. 동양화. 어떤 동양화 같은 이미지. 전통적이고 고즈넉하고 뭔가 절제미가 넘치는 여백이 풍부한 동양화. 근데 이거를 내적으로 들어가잖아. 내용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한의 형상화야.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관조적이고 화자가 드러나지 않고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의 시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어떤 눈먼 처녀의 애틋한 한스러움을 시로 표현한 시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이 뭐예요? 그러면 한이란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가 문설주에 귀대이고 세상을 엿듣는 거야. 이게 한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한. 왜냐하면 이 눈먼 처녀가 왜 외딴집에 살까? 라고 했을 때 속세에서 어울려서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왜 문설주에 귀대이고 있을까? 봐봐. 속세에서 어울려서 살기 힘든 사람이면 그냥 차라리 포기하면 되잖아. 속세에 대한 어떤 궁금함? 혹은 속세에 대한 어떤 호기심? 이런 걸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가 안 되니까 귀대고 엿듣는 거야. 그러면 이게 또 되게 전형적인 한이지. 이 사람의 현실은 바깥 세계를 동경해도 바깥 세계로 갈 수 없는 현실인데 근데 바깥 세계에 대한 그 어떤 관심을 끊을 수가 없어. 바깥 세계에 대한 욕망을 아예 버릴 수가 없어. 그럼 딱 전형적 한이 형성되잖아. 한이라는 공식.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그렇지 못한 거? 그러면은 이게 뭐야? 한을 형상화한 시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이제 시도 짧고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동양화 같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시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아주 까다로운 시는 아니니까 몇 가지만 딱 얘기하면 외딴봉우리 외딴집 외딴은 두 번이나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했었어. 그래서 외딴봉우리 외딴집을 통해서 뭐 고독함, 어떤 고즈넉함, 애상감을 형상화하고 있고 송화가루가 노란색이래. 그래서 이거는 색채 이미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꾀꼬리 울면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상화한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꾀꼬리 울음은 좀 중요하지. 바깥 세상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로서 기능을 하니까. 그 다음에 문설주에 기대이고 엿듣고 있다 해서 처녀의 한을 느낄 수 있으면 좋고 이런 걸 한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도 알면 좋고 하지만 이 시는 전체적으로는 감정을 매우 절제했기 때문에 감정이 되게 겉으로 두더지게 드러나지 않는다. 알겠지? 그 다음에 문설주가 바깥 세상과 처녀가 있는 곳에 대한 어떤 경계로서 기능을 하는데 이 문설주의 처녀의 한이 서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냥 요 정도? 얘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네. 다만 문제를 풀 때 수능 특강에 선생님이 봤을 때 시적 정조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야. 이 시에서. 근데 정조는 얘들아 정서, 분위기, 태도야. 정서랑 분위기, 태도를 다 묶어서 정조라고 하는 거니까 윤사월은 시대 상황과 연관 짓는다면 한이야 한. 뭐냐면 우리 민족의 어떤 한을 형상화했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 거지. 얘를 막 적극적으로 시대 상황과 연관 짓긴 되게 어려워. 왜냐면 청록파 시인들이 했던 게 주로 그런 거야. 민족적 정한을 형상화, 전통적이고 동양화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분위기를 형상화,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시적 정조가 매우 고즈넉하다. 그 다음에 서경과 서정의 조화, 이런 거. 이런 관조적인 시에서는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해. 뭐냐면 서경이 두드러지면서 서정이 되게 은근하게 은근하게 드러난다?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하면 되는 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화상은 윤동주가 작년에 나오기도 했고, 선생님들도 지겨울 수도 있어. 왜냐면 작년 시험에 자화상을 냈었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자화상이 실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작년에 냈던 작품을 올해 또 고스란히 내기는 선생님들도 좀 부담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만 봐봐.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게 자아성찰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그러니까 자아성찰은 좀 추상적인 개념의 그 행위잖아. 그거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그 다음에 우물 속에 너네 이거 보조사 진짜 중요해. 이번에 보조사 중요한 시가 되게 많거든. 이러면 대조가 강하기잖아. 그러니까 우물 밖은 그렇지 않다가 깔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파란 바람 이러면 촉각의 시각화. 촉각이라는 걸, 바람이 촉각적 이미지라는 걸 깜빡깜빡 하는 사람들은 특히 별표해놓고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돼. 촉각의 시각화 이렇게. 그 다음에 밉고 가엾고 밉고 그립고, 이것만 메모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밉고 가엾고 밉고 그립고 그러면 조금 까다롭게 얘기하면 변증법이야. 그러니까 긍정 부정 긍정 부정 뭐 이런 식으로, 변증법이라는 게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정반대의 속성의 것을 나열하다가 그거를 이제 절충하는 게 변증법이거든. 쉽게 얘기했을 때 종합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타협점을 찾는 거지. 그게 변증법인데 여기는 약간 변증법적인 그 구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부정, 긍정, 부정, 긍정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화해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니까 정반, 합해서 변증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수능 특강 문제에 보면 이 추억처럼이라는 걸 되게 독특하게 해석해놨어. 일반적으로는 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는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가 아닌 순수한 자아를 발견. 그래서 자신의 자아와의 어떤 화해의 가능성 제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수능 특강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추억 속에 남겨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해설이, 그러니까 너네 수특 지금 현대시 다 풀고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봤을 것 같은데, 사나이가 추억처럼 있습니다의 일반적 해석은 자신의 어떤 순수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어떤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수특에서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사나이로 드러났고 그 사나이를 추억 속에 두어서 부끄러운 자신을 극복하려 함이라고 해석을 했거든. 두 가지 해석 모두 알고 있어야지. 선배들이 많이 질문했던 건 이거야, 얘들아.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가 갈등이 해소된 거냐 안 된 거냐. 얘들아, 일반적 해석은 갈등 해소의 가능성을 찾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했다는 절대 아니야, 얘들아. 완전히 해소했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했다는 좀 어려워. 근데 우리 수능 특강 또 해설에 해소함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는 갈등 해소의 가능성을 모색함, 발견함, 요 정도로 기억하는 게 안전하다. 완전히 해소함 이러면 진짜 망해. 완전히 해소함은 아니고 뭐 해소하고자 함, 요 정도까지만 딱 생각하면 좋다. 그 다음에 변증법이라는 표현 기억하자고 했어. 정반, 합. 알겠지?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시. 진짜 중요한 시. 백석. 진짜 중요해. 이 시는 어렵진 않잖아. 근데 중요해.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첫 번째로 백석 두보나 이백같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읽을 때는 정말 중요한 걸 다 짚진 않았는데, 이거는 중간고사 대비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정서는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 다음에 쓸쓸함이 몇 번 나오는지 너네가 세봐봐. 쓸쓸함이 한 10번은 나와, 얘들아. 쓸쓸한 마음, 쓸쓸함. 이게 진짜 10번은 아닐 수도 있어. 아무튼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쓸쓸함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보하고 이백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뛰어난 문학가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얘기할 때 얘기했지. 백석은 아주 중요한 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삶을 추구했다. 높고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높고. 그러니까 여기 높고가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적 정신이나 격조가 매우 고결하다. 그러니까 고결하다 뜻이 이거야. 고결하다, 고고하다 뜻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삶. 그러니까 아무래도 깨끗하고 높게 살려면 가난하고 외로운 거는 그냥 옵션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롭지 않은데 높게 살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백석이 추구하고자 했던 거는 상당히 고결한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게 이 시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지. 두보나 이백이라는 대상으로. 일단 다중요해서 빠르게 얘기하면, 정월 보름은 시상을 환기하는 시간적 배경이야. 시상 환기 배경. 그러니까 시상을 환기하는 시간적 배경. 명절. 그 다음에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그러니까 명절인데 객고에 있으니까 더 쓸쓸해. 그래서 쓸쓸함을 심화하는 거야.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두보나 이백이 중국의 유명한 문학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먼 타관에 나서 이 나라를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여기 도가 내가 형광펜을 쳐놨잖아. 보조사 도를 활용해서 동일시하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조사 도 활용한 거 되게 중요해. 오늘 고향에 내 집에 있는다면 하고 과거 고향에서 명절을 보낼 때를 회상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게 회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난 것도 중요하고, 그럼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서 무슨 효과를 거두려고 하냐? 그럼 그러니까 쓸쓸함을 심화? 부각? 왜냐면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을 건데 때 묻은 입든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절은 시를 통해서 보자면 설빔이라고 해서 새 옷을 많이 입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근데 이 사람 때 묻은 입든 옷을 입었으니까 새 것과 낡은 것을 대비해서 또 쓸쓸함을 부각하는 거야. 이 시는 그냥 무조건 쓸쓸함을 부각하는 거야.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 도, 쓸쓸한 생각을 한 적 도. 그래서 도가 되게 중요하다. 있었을 것이다. 해서 두보하고 이백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이건 상상이지 회상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과거 명절은 회상인데 두보나 이백을 떠올리는 건 상상이야. 그래서 과거 두보나 이백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쓸쓸함을 위로하려고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쓸쓸한 게 되게 초라한 쓸쓸함이 아니라 두보나 이백이 가졌던 쓸쓸함이니까 괜찮아라고 자기 긍정을 하는 시거든.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시상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 많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떡국이 2번 나오는데 선생님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안 했었어. 떡국은 화자에게 위로가 되는 소재야. 아, 그러면 나도 두보나 이백이 원소를 먹었듯이 떡국이라도 사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원소는 두보나 이백의 명절 음식인데 떡국은 나의 명절 음식이야. 그럼 공통점이 있지. 또 대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두보하고 이백이 대응을 하고 떡국하고 원소하고 대응을 하고. 그런데 떡국이 뒷부분에 나오는 떡국은 되게 부정적인 떡국이야. 그래서 조금 떡국이 좀 중요해. 떡국이 되게 이중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먼 외진거리에 같은 고향 사람이 하는 조그마한 음식점에 가서 떡국이라도 사 먹으면 오늘이 좀 덜 쓸쓸하겠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의 떡국은 화자에게 위로가 되는 소재인데, 그리고 두보나 이백 역시 타관에서도 같은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술집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고향 음식을 먹었겠지
그러니까 떡국 사 먹으러 가야겠다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다가 저 뒤에서는 더 쓸쓸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이 시의 주제는 여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니까 두보나 이백이 힘든 시기에 쓸쓸한 마음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시를 썼던 것처럼 나도 이 쓸쓸한 시기에 어떻게든 마음의 위안을 얻어서 시를 쓸 거야. 약간 이런 게 깔려있는 시? 그러면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 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자,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때의 떡국은 슬픔을 유발하는 떡국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던 위로가 되는 떡국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왜냐하면 왜 떡국을 놓고 슬프지? 왜 슬프냐면 후손들이 타국에서 떡국 먹을 걸 생각하니까 슬프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후손은 우리 민족.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유랑을 하고 원래 백석 테마가 우리 민족 유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유랑을 하고 명절에도 풍요로운 어떤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가족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타국에 쓸쓸히 뿔뿔이 흩어져서 떡국을 놓고 먹을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확장이 있어, 확장.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어떤 슬픈 명절. 그래서 이것도 백석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확인을 해두고, 그럼 이때 아이는 당연히 약간 비애감이라던가 슬픔이 담겨 있겠지?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소리 뺄뺄 높아서 음성상징어 썼으니까 중요해. 음성상징어는 수능에선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되게 생동감 넘치는 명절 거리인데 문제는 화자는 생동감이 넘치지 않는다는 거야. 화자는 쓸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대비가 돼서 화자의 쓸쓸함이 좀 더 부각이 되겠지?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동일시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자, 여기서 되게 조심한 거. 화자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안 돼. 그러니까 화자는 두보나 이백과도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감 안 돼. 그러니까 화자는 쓸쓸하기만 한 거야. 고향이 그립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쓸쓸하고 그 다음에 떡국을 앞에 두고도 슬플 건데 우리 민족이 명절을 누리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쓸쓸하게 떡국 한 그릇을 먹고 있을 걸 생각하면 너무 슬픈데 근데 두보나 이백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게 되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쓸쓸한 마음, 하지만 그걸 수용하는 마음, 끌어안는 마음, 스스로를 위안하는 마음,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 이것까지 다 일과 백석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가 되게 쓸쓸하기만 하고 절망적이다라고 해석하면 잘못 읽는 거야. 두보나 이백과도 같은 삶을 지향하는 화자로 결론을 내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쓸쓸함이 따라 붙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떡국만 조심합시다. 떡국이 되게 긍정적인 소재로 화자를 위로할 수 있는 소재이면서도 떡국이 화자를 슬프게 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알겠지? 슬픔을 환기, 극복의지는 완전히 안 어울려. 극복의지는 조금, 그러니까 완전히는 좀 그렇고 화자 스스로를 위안하고 두보와 이백과 같은 삶을 지향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뭔가 좀 시에 좀 형상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안 어울리는 말. 화자는 두보나 이백 같은 삶을 지향하려는 의지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시는 그 백석 시 중에 너네가 많이 봤을 만한 게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던가 혹은 흰 바람벽이라던가 이런 시들보다는 극복 의지 자체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시는 아니야. 명절의 쓸쓸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데 그런데 두보와 이백 같은 삶을 지향하는 화자가 있으니까 의지가 아예 없어도 안 돼. 그러니까 극복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도 안 되지만 의지가 없어도 안 돼. 그냥 제일 잘 어울리는 건 두보나 이백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화자의 모습. 상황을 수용하되 절망하지 않는 화자.
원소도 슬픔을 유발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원소를 두고 슬퍼했듯이 나는 떡국을 두고 슬퍼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원소는 대응되는 소재고, 이제 화자 앞에 있을 건 떡국이니까 떡국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사실은 두보나 200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보나 200과도 같은 삶을 지향한다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두보 200을 막 신천지가 막 이만희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추종하는 건 아니야. 두보나 200 같은 삶을 살자라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밝히는 거지. 고정이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게 땡이야. 여기 빨간 글씨 보이지? 어머니의 무덤가. 마음의 위안과 평화. 그러니까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존재의 부재를 느끼는 게 아니고 존재의 부재가 매우 쓸쓸한 건 줄 알았는데 마음이 정화되고 위안을 얻고 평화를 얻을 수 있구나. 즉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내가 사라질 때를 생각하는 시야. 근데 선생님 제일 많이 질문받은 게 이거야. 왜 이게 자신의 삶의 자세를 노래하는 시냐. 왜냐하면 지금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자신이 사라질 때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지향을 형상화한 거야. 그럼 봐봐. 아까 두보 200은 자신의 삶의 지향을 두보나 200으로 형상화한 거야. 두보나 200 같은 삶. 그러면 고정이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는 어떤 여백으로 남을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여백이 되어주고 싶다 라는 표현을 통해 자기가 지향하는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두 편의, 백석 씨하고 고정희 씨는 어떤 테마로 묶였냐? 그러면 삶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나? 그러면 백석은 두보나 200으로, 고정희는 여백이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여백의 어떤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거지. 그래서 형광펜 보면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근데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요한 여백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그러니까 여백이라는 것에 이제 관심을 집중하고 고요한 여백 이러면 이것도 약간 공감각적인 느낌을 줘. 뭐냐면 여백이라는 건 시각적인데 고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청각적이잖아. 그래서 약간 좀 여백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이라는 것도 되게 추상적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추상적인 걸 되게 구체적으로 바꾼 거야. 뭐냐면 적송밭이라는 게 소나무 밭인데 소나무 밭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근데 이 여백은 어머니의 여백이잖아. 그러니까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의 여백 아래 앉았다라는 거니까 좀 약간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을 소나무 밭에 앉아있는 걸로 형상화한 거야.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이것도.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잔소리들이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오솔길로 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잔소리가 사라진다 이러면 청각의 시각화인데 이 잔소리가 되게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 그러면 화자의 어떤 번민, 그러니까 화자가 서울살이를 하면서 느꼈을 마음속에 있던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을 잔소리로 형상화를 한 거니까 이 부분에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잔소리가 또 사라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 얘는 약간 표현이 중요한 시. 그 다음에 선생님 툭에다가 형광펜 한 이유가 음성상징어 그냥 중요해. 알겠지? 5에다가 형광펜 한 이유 감탄사, 영탄법 그냥 중요해. 그러니까 수능에선 이런 게 진짜 중요해. 모의고사 풀 때. 5는 그럼 여기엔 어떤 감정이 담겼을까라고 했을 때 이 시는 감정이나 정서보다는 깨달음과 태도? 그러니까 5에 뭐가 담겨있냐면 깨달음이 담겨있어. 그러니까 화자가 뭔가를 깨달았다. 이렇게 발견했다. 이런 게 담겨있기 때문에 둥근 여백이요. 뒤안길이요. 그럼 여기서의 둥글다라는 표현도 뭔가 여백을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약간 역설적이지. 여백이라는 게 긍정적이야, 화자에게. 여백은 존재가 부재하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다가 사라지고 난 자리인데 화자가 그걸 둥근 여백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 중요한 거고,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재 뒤에는 새로운 존재가 생기는 거구나. 그게 여백이구나. 그런데 여백은 쓸쓸함이구나. 그런데 쓸쓸함은
탄생으로 이어지는구나 해서 인식 전환. 그러니까 화자는 여백이 쓸쓸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여백은 탄생이라는 인식에 다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자, 여기 써놨어요. 여백이 쓸쓸함에서 탄생으로 이어짐. 이렇게.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여기 조금 중요한 게 너라는 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그래서 대화체로 또 바뀌고 내 마음의 잡초 다 쓰러진 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잡초를 너무 막 집중해서 막 잡초 그러면 추초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막 잡초 그럼 황폐함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어떤 인간적 번민이나 고뇌 그 다음에 뭐 어수선한 것들 혼란스러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고 싶다는 거지. 뭐냐면 막 어수선한 사람이고 싶지 않고 내가 너로부터 사라질 때 내가 되게 둥근 여백으로 남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삶의 자세?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너를 섣불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던가 뭐 자식이라던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에 어수선한 것들을 다 털어내고 이 세상에 걸린 노을 같은 시냇물 같은 그런 고요한 여백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막 이런 소망을 담은 시야. 이 시에서 시상 전환점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여기라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시상 전환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잖아 얘들아.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 화자의 인식 전환이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너네가 2연에는 인식 전환을 기억해주고 3년에는 뭐냐면 그 생각하는 게 좀 달라져 있어. 그러니까 2연은 인식 전환 그 다음에 3년은 지금까지는 여백의 의미를 탐색했다면 3년에서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잠깐만 그 2연에는 인식 전환이야 깨달음 그 다음에 3년은 화자가 지금 여백에 대한 의미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지향을 밝히는 거여서 좀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시의 인식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2연. 그 다음에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화제가 전환되는 건 3년.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 시는 그 아래 네가 앉아있는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종결하지 않는 구성을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치법이라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문장을 완전히 종결하지 않고 끝내서 그러니까 여백이란다. 여운을 남긴다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지. 도치로 봐도 되고 뭔가 그러니까 미완결의 종결형으로 여운을 강하게 남긴다도 되고 이 정도? 그러니까 얘는 형식하고 표현이 조금 중요한 시야. 자, 그 다음에 264의 꽃 들어갈게.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 땅에도 라고 하면 그냥 여기 극한 상황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시는 극한 상황과 극복 의지가 땡이야. 그래서 선생님 사실은 264 시는 되게 쉽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표현이 어렵나 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264가 한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얘들아. 한학. 할아버지한테 막 4살, 5살 때부터 한문을 배웠어. 그래서 한시에 능해. 한시. 한자로 쓰는 한시 있잖아. 그래서 264시가 대체로 선경 후정의 구성을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지사적 풍모가 되게 강해. 그러니까 원래 지사적이라는 게 약간 선비.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지사, 애국지사. 그러니까 약간 지사적 풍모, 지사적인 어떤 태도 이러면 약간 선비 같은 꼿꼿한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절대 꺾이지 않는 신념을 형상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264시 이 꽃도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 땅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경이야. 그러니까 이게 풍경이야 풍경 얘들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여기까지도 풍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여기가 화자의 태도, 정석.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든 년이 성경후정의 구성을 보인다. 이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지사적 풍모는 사방팔방에 있다. 그러니까 264 거니까. 그럼 이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하늘이 끝나버려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꽃은 핀다라는 믿음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이러면 오히려라는 이 부사어를 활용해서 극명하게 대비를 하는 거야.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꽃은 피게 돼 있다라는 믿음? 그럼 아까 한영원 할 때 얘기했잖아. 믿음과 신념이 있으면 의지적이야.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이거 그냥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쉬지 않고 꽃을 피우겠다? 이런 의지로 읽으면 되거든.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툰드라라는 이 공간적 배경이 꽃을 뭐라고 해야 되냐. 꽃이 피기가 힘든 곳인데 찬 새벽이래. 그럼 꽃이 피기가 또 힘든 시간이잖아. 또 극한 상황이야.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짝거려. 그럼 사람들이 이런 곳에는 꽃이 없을 거다라고 해도 이 사람은 믿고 있다니까?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있을 거라고?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르길 기다리나니. 날아오르길이겠지? 날아오길인가? 이게 오탄 것 같은데. 또 수정해서 보내야겠다. 아무튼 날아오르길 기다리나니. 자, 그럼 여기 특징이 뭐냐면 옴짝거려도 되게 동적이고 날아오르다도 동적이야. 그러니까 둘 다 동적인 이미지와 또 날아오른다고 했으니까 상승적 이미지 쓰고 있고, 그럼 또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야. 아, 그래, 날아오길이야? 그럼 날아오르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한 가지 이런 거 알면 좋지. 동적이랑, 그러니까 역동적이랑 상승적 이미지는 긍정과 밝음, 그런 것을 함께 한다. 자, 그 다음에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르는 건 봄이 왔다라는 걸 형상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으니까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꽃이 활짝 피는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과 신념. 그걸 마침내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의 수능 특강 보면 이거 마침내의 당위성 이런 표현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는 건 마침내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그럼 당위성이잖아. 아, 이거 오타가 아니고 그냥 날아오길이라고 썼나봐. 본문이. 그러니까 그냥 재밌대 까맣게 날아오길. 그러니까 날아오르길 이래도 되잖아. 어쨌든 날아온다. 아, 날아온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날아서 오는 거니까 상승 이미지고. 자, 한바다 복판 용솟은 치는 곳.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서 옴짝거리고 날아오는 것보다 더 큰 움직임이 나타난단 말이야. 용솟음이 친대.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 이게 역동적이고 상승 이미지지. 그 다음에 꽃이 한 송이가 아니고 꽃 맹아리가 아니라 꽃성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지막 녀는 뭐냐면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이 있을 건데, 자, 봐봐. 이육사는 일제강점기의 시인이고 극한 상황이란 일제강점기를 형상화했다고 했을 때 반드시 꽃은 필 거다. 마침내 봄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육사가 미래에 대해서 강한 의지와, 그러니까 강한 신념과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지금 마지막 녀는 그런 날이 왔을 때의 기쁨을 형상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한바다 복판 용솟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면 나비처럼 모두가 모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회상의 무리는 우리 민족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육사가 꿈꾸는 건 우리가 광복을 맞아서 꽃성과도 같은 그런 행복한 날, 우리 민족이 나비처럼 막 나풀나풀 거리는 걸 꿈꾸고 있다는 거지.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그럼 너가 회상의 무리일 수도 있고 미래의 우리 민족일 수도 있고 미래의 이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자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광복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냐?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 그러니까 진짜 간단한 시야. 근데 그러니까 말투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표현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분이 한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되게 예스럽다. 조선시대 선비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 표현이 중요하다. 표현 이것도. 성경우정의 시상전개 방식,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및 점층적 구조는 뭐냐면, 너네가 잘 보면 1년, 2년, 3년 다 행이 좀 늘어나, 그러니까 1행, 2행, 3행, 4행 점점 길어지는 구조. 그 다음에 대조적 이미지 활용한 거 진짜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알아두라고. 한계 상황을 설정하고 희망의 의지를 병치하고 있다. 이거 하나가 진짜 중요한 표현인데 뭐냐면 매 1년하고 2년을 잘 보면 한계 상황 두고 희망, 한계 상황 두고 희망. 약간 이렇게 병치한다니까. 이게 진짜 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겨울과 봄의 계절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염원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이거는 되게 전형적인 패턴이야, 얘들아.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극한 상황은 반드시 끝이 있어 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지. 그럼 봐봐, 윤회사상하고 겨울에서 봄으로 순환되는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야. 윤회사상도 이별을 하면 만남이 있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이 있으면 긍정적인 일이 있어 이건데,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어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 근데 다만 한영우는 윤회사상, 이육스다는 계절의 순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역동적 이미지 많이 썼다. 상승적 이미지랑. 그 다음 영탄적 표현을 쓰면서 의지를 형상화했고,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해서 대화체를 활용했다. 그럼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것도 의지를 부각할 수 있겠지. 왜냐면 이 시는 의지를 형상화한 시니까. 그 다음에 한계령을 위한 연가는 그냥 자료 읽어도 될 것 같아. 알다시피 지금 형광펜 보여? 형광펜만 중요해. 형광펜만. 봐봐.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그럼 폭설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는 플러스야. 왜냐면 못 잊을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거거든. 수십 년 만에 풍요라는 시어를 쓴 것도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한계령의 한계에 기쁘게 묶이고 싶대. 기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폭설이 풍요인 거고 풍요가 한계령의 한계인 건데 되게 기쁜 대상이야. 기쁜 대상.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식과 상반된 표현을 통해, 혹은 상반된 태도를 통해 뭐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형상화했다. 자, 질문 있으니까 잠깐 얘기하고 가면, 당연히 영탄적 표현입니다. 그 뭐지? 뭐뭐 라로 끝나잖아? 그게 명령형이든 아니면 뭐 감탄이든 막 이런 거 있잖아. 예뻐라 이거 감탄, 먹어라 이거 명령, 다 영탄적 표현이야. 그냥 라로 끝나면 무조건 다 영탄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시 문제를 풀다가 영탄적 표현이 나왔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읽는다니까? 고, 가, 다, 고, 며, 만 이렇게 읽어도 된다니까? 시를 읽는 게 아니고 영탄적 표현이 있는지 찾는 거는 그냥 끝부분에 있는 말만 찾아도 돼. 라, 나,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구나, 라, 뭐 이런 거. 알겠지? 근데 영탄적 표현 저번에 한번 하지 않았나? 영탄적 표현에는 뭐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감탄사, 감탄형 어미. 그치? 저번에 한번 한 적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했어? 여기. 오오 눈부신 고립. 그럼 오오 감탄사, 눈부신 고립, 역설법. 그리고 화자가 고립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왜 역설법이죠? 화자는 어차피 고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지 말고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때는 늘 그냥 표현만 보는 거여서, 눈부신은 밝고 긍정적인 시어인데 고립은 약간 부정적인 시어니까 화자는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이 두 개를 이렇게 엮으면 역설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동화의 나라 또 고립.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시간이 흘러. 그러면 이 동화의 나라와 같은 풍요가 공포나 두려움의 색채를 띌 수도 있으나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을 거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고립되어 있고 싶다. 못 잊을 사람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있길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인데, 한 가지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얘들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이 표현, 그러니까 이 시 지금 해석한 게 수특을 기반으로 지금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뭔가 간절한 사랑 노래처럼 해석을 했지만, 옛날에 이 시가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을 살려서 얘들아. 그러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 이게 문명 비판적인 태도잖아. 그러니까 문명이 되게 폭력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순수한 자연 속에 고립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느낌이 달라지지, 이 시가. 그러니까 약간 좀 음흉하잖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계령 넘다가 폭설을 만나서 고립되고 싶다. 그럼 뭔가 음흉해. 선생님 느꼈을 때. 그런 식으로 강제로 인연을 맺고 싶다니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까만 포탄을 뿌려대는 헬리콥터들이 있어. 그런데 여긴 없어. 이 한계령의 폭설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게 약간 좀 사랑하는 사람과 순수한 세계를 소망하는 그런 약간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같은 시로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 근데 이번 수특에선 좀 가볍게 처리를 했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그러니까 이 한계령의 한계 속에 묶여 있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름다운 한계령은 폭설이 내린 한계령이다. 고립되어 있는 한계령. 그러니까 그냥 한계령이 아니라 폭설이 내린 한계령.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네, 선생님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음흉한 마음이 아니라 이 부분이야, 얘들아. 이게 약간 이 화자가 문명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화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보다 순수한 세계에 고립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한 걸 수도 있다. 이 부분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냥 한번 정리된 거는 읽어보면 되고요. 자, 조지훈 산상의 노래랑 신경님 것까지만 딱 하자. 알겠지? 힘들어도. 이건 나중에 하면 뿌듯할 거. 나중에 하면. 자, 산상의 노래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어. 이거 중요하다고. 여기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수특에다가도 이 산상의 노래하고 신경님의 꽃던물에다가는 별표를 2개는 해야 돼. 이 산상의 노래하고 신경님의 꽃던물은 둘 다 광복 직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시야. 그런데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는 광복을 맞이한 기쁨이 좀 더 두드러지고 신경님의 꽃던물은 걱정이 조금 더 두드러져.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광복의 기쁨 속에서도 순환을 겪었던 과거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을 성찰하는 시가 산상의 노래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시는 순환을 겪었던 과거를 언급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의 어떤 광복의 기쁨을 강하게 형상화했고 자연물로. 근데 꽃던물은 광복의 기쁨보다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현실을 포착하고 그 현실이 매우 부정적이다. 아직 거기에 좀 주목을 한 거니까. 자, 높은 산마루, 공간적 배경 제시.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선생님 여기 형광펜을 못했는데 낡은 고목도 형광펜이야? 왜냐하면 부정적인 상황이잖아. 낡은 고목은 생명력이 없단 말이야. 내 홀로 긴 밤을, 게다가 혼자야. 그리고 긴 밤이야. 그 밤은 일제강점기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지. 얘는 광복 직후라는 걸 빼놓고 해석하기가 조금 힘든 시여서.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자, 간구라는 시어는 염원? 그러니까 되게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다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보면 높은 산마루에서 산마루의 낡은 고목에 기대서 긴 밤을 혼자 보내며 염원해 왔다는 거지. 간절하게 뭔가를 구했었어. 그럼 그게 뭘까라고 하면 이 시는 광복 직후에 쓴 시니까 당연히 광복이겠지? 긴 밤은 일제강점기고 이 아침 이거 놓치면 안 돼. 밤에서 아침이 된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으로 변한 거야. 그래서 빨간색을 써놨죠. 밤에서 아침이 된 거 너무 중요해. 그럼 이때의 아는 비애감 혹은 막 비탄 이런 거 절대 안 돼. 감격, 기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그러니까 시들은 핏줄이라는 게 뭐냐면 긴 밤을 낡은 고목에 기대서 보내왔으니까 핏줄이 시들었지. 싸늘한 가슴도 뭐냐면 긴 밤을 낡은 고목에 기대면서 기도만 했으니까 싸늘해졌지 가슴이. 그러니까 시들은 핏줄하고 싸늘한 가슴은 생명력을 거의 잃은 모습.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그럼 이거 희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생명력을 되찾고 있다라는 걸 형상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1년하고 2년의 중요한 점은 1년은 광복을 간절히 원해왔던 화자, 2년은 광복이 됨 이거야.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이거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눈 감아도 좋다. 광복을 맞이했다. 그럼 꽃다운 하늘은 광복을 맞이한 어떤 세계?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날개 떨던 샛별들아 숨으라. 이게 뭐냐면 샛별아 숨으라인데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냐면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그러니까 이제 눈 감아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찬란한 세상을 맞이했으니 이제 어둠 속에 날개 떨던 모든 샛별들아 내 영혼의 촛불 아래 모여라 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둠 속에 날개 떨던 샛별이라는 건 일제강점기에 어떤 억압받던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환히 트이는 이마, 떠오르는 햇살. 그럼 이게 또 봐봐. 밝음과 상승 이미지. 10월 상달의 꿈만 같구나. 이런 꿈과 같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상달의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거야. 10월 상달의 꿈이 뭔데요? 라고 했을 때 10월 상달이란 10월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로 핵곡식을 신에게 드리기 가장 좋은 달. 즉
풍요를 맞이했다 이거지.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다 이거지. 자,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그럼 메마른 입술 아까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지. 시들은 핏줄, 싸늘한 가슴하고 똑같은 표현. 피가 돌기 시작했대. 광복을 맞아서.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말에는 많은 문학인들이 그러니까 노래하지 못했어 우리말로. 그러니까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을 수 있는 감격스러운 때를 맞았다 이거지.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는 뭐냐면 새들이 즐겁게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그런 어떤 평화로운 시기가 됐고 사슴과 토끼가 쌀이순을 서로 양보하는 그런 그러니까 되게 평화로운 이미지를 자연물로 형상화한 거야.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여기 너무 중요해 얘들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 있었어. 근데 그때는 낡은 고목에 기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맑은 바람 속에 있는 거니까 시상이 전환됐죠.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1년과 마지막 년이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그러면 무엇을 또 기다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우리가 광복을 맞아서 너무너무 기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뭔가를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때다. 그러니까 이게 그 광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복을 맞은 화자가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낡은 고목에서 무엇인가를 애타게 강구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제는 광복을 맞아서 맑은 바람 속에 서 있어. 그렇지만 아직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때인 거야. 그 다음에 무엇을 강구하면서 울었었는데 지금은 노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광복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뭔가를 기다린다라는 건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시는 좀 되게 밝아 얘들아. 이 시는 엄청나게 밝은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지사적 풍모? 어디 가요? 라고 하면 지사 아까 얘기했잖아. 이육사 같은 게 지사라고. 그러니까 이육사 같은 풍. 뭐냐면 고결한 또 그럼 백석으로 넘어가잖아. 높고 가난하고 외롭고 하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 이게 지사. 거기에 꺾이지 않는. 이 작품도 꽃덤불이랑 마찬가지로 광복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모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야. 그런 관점인 거야. 광복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꽃덤불에서는 겨울밤 달이라고 해서 엄청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고. 광복 직후의 상황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보단 낫지만 그래도 겨울밤 달이 아직 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은 맑은 가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맑은 바람. 노래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긍정적인 태도로 미래를 모색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산상의 노래 1년은 일제강점기다. 그러니까 되게 우울해. 어두워. 그러니까 1년에는 일제강점기 때의 화자의 모습이 담겨 있어. 근데 이때도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화자는 지사적 풍모를 보이고 있어. 그리고 이때도 포기하지 않았어 얘들아. 긴 밤 무엇을 강구하며 포기하지 않았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년에서는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 날린다고 했으니까 되게 긍정적인데 그래도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모색하는 태도가 있다고. 내일 봅시다. 자료 지금 손글씨 링크로 바로 띄울게. 빠이엄 잘 자.